퇴직 축하드려요. 혹시 퇴직금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대출금 만기 드는 게 있어서요.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만 주세요. 퇴직금은 내 노후자금이야. 생활비며 병원비로 써야지.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아버님,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효도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지? 희정아, 그동안 너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용돈도 줬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효도를 할 수 없다고. 그럼 돈을 주니까 효도한 거였니? 그렇다고 봐야죠. 퇴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도예요. 얼마 전까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했어요.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과 딸이 가까이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지만 퇴직 전에는 주말이면 집이 북적였어요. 아들 현도와 며느리 희정, 손주들까지 넷이서 꼭 제 집에 와줬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더니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밥 냄새 너무 좋다. 희정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집안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현도는 슬리퍼 신고 쓱 들어오면서 아버지, 오늘도 고기예요? 그 순간을 위해 일주일을 버텼어요. 저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챙겨놨어요. 희정이 눈치 안 보이게 식사가 끝날 무렵 조용히 봉투를 건넸죠. 이거 생활비에 보태 쓰거라. 처음엔 손살에 치며 아버님, 너무 많아요.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없이 가방에 넣고 뚜껑도 닫지 않더라고요. 주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돈이 아이들 학원비라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돈 쓸 데가 뭐가 있겠어요. 주는 게 더 기뻤어요. 희정이는 돈을 받은 날은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엔 저희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올게요. 저희 아버님 음식 솜씨 자랑 좀 할래요. 그러면 저는 마트에서 고기 2배로 사놨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친구들이 같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손주 녀석들도 식사 후 제 옆에 와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 상 줘야지. 그러면 저는 주머니를 뒤져 미리 준비한 1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줬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최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희정이는 꼭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버님, 저 잠깐 애들 숙제 좀 볼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엔 그 말이 습관처럼 들렸어요. 그러면 현도가 일어서며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돈 받자마자 나가는 애들 등을 보면서도 일부러 제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보자. 그 뒷모습이 웃고 있어서 전 그게 다 진심이라 믿었어요. 어느 날 희정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요, 아버님 댁 오는 게 친정보다 더 편해요. 여기 오면 눈치 안 봐도 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진짜 집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감동해서 다음 주엔 더 좋은 고기를 준비했어요. 용돈도 항상 100만 원 준비해뒀고요. 사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렇게 웃어주는 게 그냥 고마웠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퇴직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퇴직식이 끝나고 다음 주말에도 현도네는 어김없이 왔어요. 저는 그날도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버님, 퇴직하셨는데도 음식은 더 열심히 하시네요. 희정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서 퇴직했으니까 더 자주 해줄 수 있지. 이젠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과일이며 간식이며 꺼내 먹었고 현도는 소파에 벌렁 누워 TV를 켰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희정이가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대출 중에 만기 돌아오는 게 있는데 퇴직금이 좀 들어오셨다길래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희정이 얼굴을 봤어요.
그러자 옆에서 현도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진짜 부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요. 한두 달 안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아들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줘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에도 병원에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온 상태였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현도야, 그 퇴직금은 내 노자금이다. 그거 없으면 병원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감당 못 해. 너희가 내 병원비 매번 대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희정이는 애써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아, 네, 알겠어요. 저희가 근한 부탁을 드렸네요. 현도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들이켰고요. 그 이후 다음 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희정이가 받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애들 데리고 외출했어요. 주말마다 일정이 생겨서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쌀쌀했어요. 그 다음 주엔 현도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요즘 너무 정신없어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연락드릴게요. 말투가 급했고 받자마자 서둘러 끊었어요. 잠깐 바쁜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3번의 주말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고 손주 생일 때 보내던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주말이 조용해지니 너무 쓸쓸했어요. 서운함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요.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찾아온 건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다정했던 그 얼굴들. 내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이제 주말이 와도 조용해요. 거실에 울리던 아이들 발소리도 희정이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식탁 위에 남은 빈 접시들 뿐이에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긴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마음이 헛헛했어요. 아들 전화는 받아도 금방 끊겼고 며느리는 톡일금만 남긴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퇴직했어도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현도네 집을 찾았어요. 예전처럼 손주 간식도 사서 챙겼고 희정이가 좋아했던 고구마 빵도 봉지에 담았어요. 무엇보다 빈손으로 가긴 싫었어요. 퇴직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 100만 원은 무리였고 조심스레 10만 원짜리 지폐를 봉투에 넣었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희정이가 나왔어요. 어머, 오셨어요? 표정은 반가움보단 놀람에 가까웠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손주는 방 안에서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고 현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현도는 지금 화상회의 중이에요. 현도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희정이는 제 앞에 앉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음식을 권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낯선 손님 대하듯 조심스럽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묵을 깨보려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희정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희정이는 봉투를 받아 조용히 열었어요. 예전처럼 가방에 슬쩍 넣는 게 아니라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꾹 가물고 고개를 조금 끄덕이더니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10만 원 주실 거면 안 주셔도 돼요.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손끝에 다시 쥐어진 봉투가 너무 무거웠어요. 땀이 배어있던 그 종이 한 장이 그 순간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밥은 안 먹고 저희 곧 나가봐야 해서요. 아버님, 잠깐 앉아있다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희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거실엔 저 혼자만 남겨졌어요. 현도 방문도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손주 녀석은 인사도 없이 게임 소리만 키웠어요. 식탁에도 주방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등 불빛만 멍하니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희정이가 국을 덜어주며 아버님, 밥 드시고 가세요 했을 텐데, 이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봉투를 도로 넣었어요. 괜히 가져왔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슬리퍼를 조용히 벗고 일어났어요. 안방에서 희정이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30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텅 빈 그릇처럼 보였어요. 나, 이제 저 집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실감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속 봉투가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희정이가 웃으며 어머, 아버님 너무 많아요 하고 받아갔을 돈인데 오늘은 그걸 확인하더니 조용히 다시 내밀었어요. 이젠 안 주셔도 돼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전의 웃음은 전부 100만 원짜리였구나. 그 웃음엔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혼자 있는 집이 낯설진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적막했어요. 예전엔 아들네가 오면 집안 가득 손주들 웃음소리가 떠돌았는데 오늘은 그게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소연이. 아빠,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저랑 같이 드시죠. 제가 오늘 반찬 좀 해놨어요. 아빠 드릴 것도 남겨놨어요. 지금 가도 되겠니? 그럼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무심코 물었어요. 소연아, 너는 왜 이렇게 변함이 없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니까 당연하죠.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아빠니까란 말이 이렇게 고맙고 뭉클할 줄은 몰랐어요. 소연이 집에 도착했을 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사위 경민이가 현관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잘 오셨어요. 저녁은 소연이가 완전 진수성찬으로 차려놨어요. 그래, 고맙다. 식탁 위에는 제 입맛에 맞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갈비찜, 두부 부침, 멸치볶음에 직접 무친 나물까지. 제 생일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빠,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약국도 같이 들르고. 그래, 너 바쁘지 않니? 바빠도 아빠 먼저죠? 제가 언제 바쁘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딸아, 이게 효도구나. 무언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식사 후에 소연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아빠, 요즘 기운 없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애매했어요. 입을 때려다 그냥 웃어 보였어요. 그냥 좀 서운한 일이 있었지. 그런데 너한테는 말 안 할래. 괜히 듣고 마음 상할까봐. 저 마음 안 상해요. 오히려 아빠가 무슨 일인데 혼자 사귀실까? 그게 더 속상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 상황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동이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가볍진 않았지만 덜 외로웠어요. 딸의 작은 정성이 말 한마디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줬어요. 아들 집에서 받은 차가움은 내게 한기를 줬고 딸네 집에서 받은 따뜻함은 내게 온기를 남겼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꼭 돈이 오가지 않아도 누가 진심인지 알 수 있더군요. 며칠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쥐고 망설였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현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만 3번, 다음 날도 2번. 나중엔 희정이가 받았어요. 아버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현도네가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요. 현도는 무표정했고 희정이는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진지하게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날은 저희가 좀 서운해서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죄송했어요. 퇴직금 중 일부만 도와주시면 진짜 예전처럼 다시 잘할게요. 매주 찾아뵙고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아버님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퇴직금은 내 마지막 돈이다. 병원 다니고 약값 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금이다. 나도 이젠 돈 벌 길이 없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희정이가 나섰어요. 그럼 집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진짜 극하거든요. 아버님 명의로 대출 하나만 땡기면 해결돼요. 저희가 갚을게요. 안 된다. 이 집 하나 남은 게 내 전부다. 너희는 지금도 내 병원비 대신 내줄 형편은 안 되잖아.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너희 도와주면 나는 뭘 믿고 노후를 보내냐? 그 순간 희정이 얼굴이 확 굳었어요. 현도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부모가 자식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동안 받으신 거 생각하면 저희한테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도를 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걸로 들리는구나. 돈 주면 효도하고 돈 안 주면 효도 못하겠단 거냐? 됐어요. 그런 식이면 저희도 다시는 안 올게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희정이가 일어나면서 현도도 같이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마치 누군가 관계를 끊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혼자 거실에 남아 조용히 앉았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돌멩이 같은 게 걸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 자식이니까 믿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돈 앞에서 깨졌어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릴 적 현도 사진, 돌잔치, 초등학교 운동회, 수학여행 보내던 날. 그 웃음 속엔 분명히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산만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냐? 다시 안 온다. 기대하지 마라. 귓가에 박힌 채 며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어요. 손주 웃음소리 들리던 주말이 이젠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정태수가 집에 들렀어요. 몇 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자식들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죠. 야, 얼굴 왜 이렇게 상했냐? 요즘 밥은 먹고 사냐? 그냥 뭐 조금 피곤했지. 피곤해서 사람이 돌처럼 굳은 얼굴이 되냐? 뭔 일 있는 거 티 안 나게 하려면 입꼬리부터 좀 올리고 살아라. 정태수는 내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물었어요. 너희 애들은 잘 지내냐? 우리 애들 별거 없어. 그냥 지들 사는데 바쁘지 뭐. 기대도 안 한다.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도가 퇴직금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하고 그것도 거절했더니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 정태수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꺼봐. 내가 뭐랬냐? 자식이 다 내 편인 줄 알면 큰 오산이다. 돈 줄 땐 웃고 안 줄 땐 남보다 더 하잖아. 이 나이 되면 사람 속이 다 보여. 웃는다고 다 내 편 아니야. 작은 한숨이 났어요. 괜히 고개가 떨궈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평생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저 와서 밥 한 끼 먹고 안부 한 번 물어주는 거. 그거면 됐는데. 정태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똑바로 나를 바라봤어요. 영도야.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죽고 나서 나눠봐야 소용없어. 누가 울어주긴 하겠냐? 누구 눈물이 진짜겠냐?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기대는 사람이 저들이어야 하나. 생각이 깊어졌어요. 소연이는 말이야. 말 한마디. 식사 한 번에도 진심이 묻어 있어.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줘도 늘 내 옆에 있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밥도 해주고 전화도 꼭 먼저 해. 그런 애한테 뭘 물려준다고 누가 뭐라 할까? 정태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남 보지 말고 진심 보는 거다. 제사밥 받을 사람 생각하면서 정리해. 자식은 둘이어도 부모 마음 알아주는 건 하나면 충분해.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나도 이젠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소연이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따라 유난히 진하게 떠올랐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태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살아있을 때 줄 사람 줘야 후회 안 해. 그 말이 처음엔 막연했지만 지금의 나에겐 너무도 정확한 말이었어요. 누굴 위해 살아왔는지, 누가 내 편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나는 소연이를 불렀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이 집 내 앞으로 넘기려 한다.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옆에만 계시면 돼요. 그런 마음이 고맙다. 하지만 내 마음 가는 곳에 남겨두고 싶다. 우린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고 인감도장을 꾹 찍었어요.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지난 수십 년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통신사도 새로 바꾸고 연락처는 소연이 하나만 남겼어요. 새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낡은 번호는 완전히 해지했어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현도와 희정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부터가 날카로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현도가 먼저 쏘아붙였어요. 정말 소연이한테 집 넘겼어요? 그걸 저희한텐 한마디도 없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저는 참고 기다렸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저희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 집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매주 오면서 아버지를 얼라 챙겼는데요. 가족이니까 챙긴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희정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만 밥상 차리랴. 애들 데리고 오랴.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세요? 그게 다 헛소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자존심도 있고 기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돈 줄 때만 와서 효도하고 퇴직금 못 준다니까 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었잖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지? 소연이는 다르다. 그저 부모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 변함없이 잘한다. 너희하고는 달라. 현도도 목소리를 깔며 한마디 했어요. 나중에 받겠지 싶어서 참았어요. 근데 이렇게 소연이한테 다 넘기시면 저희 뭐가 됩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를 켰어요.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알아서 사세요. 효도? 다시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흰 끝이에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평온이구나. 이제 나를 지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조용히 사라져주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다음 날부터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울릴 수도 없었죠. 번호는 바꿨고 연락처는 다 지웠으니까요. 혹시 몰라 소연에게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아침 햇살을 맞았어요. 십수년을 일터에서 보낸 아침이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 앞에서 나는 오히려 안심했어요. 소연은 주말이면 들렀어요. 반찬을 해오고 약속 없을 땐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러냐. 요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느 날은 사위가 함께 와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월급 조금 모아서 준비했어요. 적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아이고, 너희도 빠듯할 텐데. 아버님도 저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웃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였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또렷하게 잡혔어요. 현도와 희정. 손에는 뭔가 서류 뭉치까지 들고 있었어요. 열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인터폰 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밖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이한테 왜 뒀냐고요? 지가 취소 못해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도 아버지한테 할만큼 했는데
이건 진짜 불공평해요. 부모가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한 번만 얘기 좀 하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문 두드리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아버님, 저희 없이 살 수 있어요? 딸은 출가회인이에요.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요. 이번에는 울먹이며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손주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친손주잖아요. 친손주라고요. 그런 친손주가 할아버지가 갔는데 개인만 하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친손주를 갖다 붙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소리는 멎었고 나는 커튼을 살짝 걷어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으로 둘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내 마음도 그제야 완전히 닫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소연과 마주 앉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구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 옷 좀 촌스러워 보여요. 색깔도 너무 칙칙하고요. 어머님은 정말 촌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냉장고가 저게 뭐예요? 정리 좀 하고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냉장고가 왜 저래요? 미정아, 그런 말은 좀. 어머님, 저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할 말은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이정순이에요. 남편은 병으로 먼저 떠났어요. 지금은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지훈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며느리 미정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말은 다 하거든요. 첫 만남이 기억나요. 지훈이가 집에 데려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정이가 한 말이에요. 어머님, 집이 되게 어둡네요. 조명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때는 솔직한 성격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통 예단을 준비해서 보여줬더니 미정이 반응이 차가웠어요. 이런 건 요즘 안 해요. 너무 구식이에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취향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성격이 직선적인 거겠지 하면서요. 본격적인 문제는 결혼 후에 시작됐어요. 명절 때마다 오는데 올 때마다 한마디씩 꼭 던져요. 어머님, 이 소파 언제 바꾸실 거예요? 앉으면 푹푹 꺼져요. TV도 너무 작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봐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씨 위가 약해서 이런 매운 거 못 먹어요.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안 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한 숟가락도 안 떠먹고 하는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건데 정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한테 말해봤어요. 지훈아, 미정이가 좀. 그러면 지훈이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엄마, 미정이는 원래 그래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속에 담아두는 것보단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주니까 더 속상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미정이가 보자마자 한마디 해요. 어머님, 그 옷 좀 촌스러워 보여요. 색깔도 너무 칙칙하고요. 어머님 나이에는 좀 더 차분한 색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인데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실에 다녀온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머리 어디서 하세요? 스타일이 너무 뻣뻣해 보여요. 요즘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유행인데요. 제가 20년 넘게 다닌 단골 미용실인데 이런 말 들으니까 다음에 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더 심했어요. 미정이가 마침 와 있었는데 제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옛날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젊은 감각이 전혀 없으시죠? 친구들이 어색해하는 게 보였지만 미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이런 찬장도 요즘은 안 써요. 너무 구식이에요. 그날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내 며느리 좀 특이하다.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미정이가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미정이가 왔었나 봐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냉장고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반찬들이 다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해드렸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하죠? 제가 아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버린 거예요. 미정아, 그것들은 아직. 어머님, 요즘은 음식 관리 철저히 해야 해요. 나이 드시면 배탈 나기 쉽거든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했어요. 제가 애지중지하던 화분들을 멋대로 베란다로 옮겨놨더라고요. 어머님, 집 안에 화분 너무 많아요. 벌레도 생기고 습도도 올라가요.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예요. 이런 것들 다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년 넘게 키운 화분들인데 멋대로 옮겨놓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 옷장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가관이에요. 어머님 옷들 좀 정리해드리려고요.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가 처리하기 힘들어요. 미리미리 버려둬야죠. 이런 건 이제 안 입으시잖아요. 기부해버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옷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과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 아이들 어렸을 때 입고 다녔던 옷들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이런 거 정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자기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제 친구 영숙이가 놀러 왔을 때예요. 영숙이는 제 절친이거든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마침 미정이가 와 있었는데 영숙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시죠? 어머님이 맨날 영숙이 이모님 얘기만 하세요. 예의상 인사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친구분이랑 맨날 만나서 뭐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만나면 잡담만 늘어나잖아요. 영숙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은 취미생활 하시는 게 좋대요. 친구들이랑 수다만 떨지 말고요.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친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영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오랜 친구 사이라서. 아, 그래도 생산적인 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과거 얘기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친구가 망신당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미정아, 그런 말은 좀. 어머님,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은 실버 세대도 적극적으로 사시잖아요. 또 자기가 좋은 뜻이하고 둘러대더라고요. 영숙이가 일찍 돌아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내 며느리 진짜 별나다.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50년 지기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그런데 미정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할 말은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대신에 뒤끝은 없잖아요. 자기 성격이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후로 제 친구들은 하나둘 미정이가 있을 때는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들 미정이 눈치를 보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새로 산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미정이가 보더니 또 한마디 해요. 어머님, 그 구두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넘어지면 큰일 나요. 요즘은 어르신용 편한 신발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산 구두였는데 또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미정이는 정말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간섭하고 비판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말로 사람을 후비는구나. 하지만 아직도 참았어요. 더 큰 폭풍이 올 줄 몰랐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가방이 열려 있어서 서류들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부동산 매물 접수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지운 명의로 매물 접수 완료, 시세 문의 어머님 복지형, 임대, 이사 검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제 집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지훈이와 미정이가 함께 왔어요. 평소보다 미정이가 더 적극적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있기로 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에 제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별로 힘들지 않은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복지주택도 좋아졌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 사시면 외롭지도 않고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주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 딱 맞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관리도 해주고 식사도 해결되고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좀 크긴 하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지훈 씨 명의로 해야죠. 언젠가는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제가 복지주택으로 이사 가고 자기들이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부모님이 먼저 정리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하잖아요. 미리 하는 게 서로 편해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저보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미정이가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이걸 위한 밑작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 제 생활, 제 모든 것을 깎아내리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이 집을 차지하려던 거였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복지주택 생활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 집은 젊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해요.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라는 거야? 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주택도 대기가 있거든요.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말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복지주택 신청까지 알아봐 놨을 정도로요. 지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무슨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집 관리하시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밀려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에 미정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주택 자료 가져다 드릴까요?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끈질겼어요. 하루가 지났다고 벌써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구나.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미정이가 제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결심을 했어요. 미정이가 말로 저를 흔들려고 한다면 저는 행동으로 답하겠다고요. 먼저 딸 나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내 오빠가 집 팔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복지주택으로 이사 가라고 하더라고. 나영이가 깜짝 놀라는 기색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집은 엄마 집인데. 엄마, 혹시 언니다 또 무슨 말 했어요? 역시 딸이더라고요. 바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영이만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나영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역시 딸은 달랐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차분히 생각해 봤어요. 미정이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갔어요. 아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사장님, 혹시 우리 집 같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 어머님 요즘 그 단지 인기가 좋아서 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 5억 5천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미정이가 알아본 것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높았어요.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굴었던 거네요. 혹시 팔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동네는 금방 팔려요.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복지주택도 찾아보고 혼자 살만한 작은 아파트도 알아봤어요. 며칠 후에 미정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복지주택 자료 정리했어요.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미정아, 그거 말인데 내가 직접 알아볼게.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까요? 정말 끈질겼어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님, 혼자 하시면 복잡해요. 요즘은 절차가 까다로워서요. 또 제가 혼자서는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 정리도 하고 혹시 필요할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려고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요즘은 자녀분한테 증여하실 때 세금 혜택이 좋아요. 하지만 본인 명의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정이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 지훈이 명의로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 주말에 지훈이와 미정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복지주택으로 가시려면 이 집 정리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하고 간소하게 사시다가 이사 가시면 편하잖아요. 벌써 제 물건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미정이가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각오를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네요. 집을 파시는 것도 방법이고 증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법무사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미정이가 제게 압박을 가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대처하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제가 복지주택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는 줄 알겠지만 제 계획은 전혀 달랐거든요. 더 이상 미정이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어요. 사장님, 집 팔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요? 그럼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빨리 파시고 싶으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올릴까요? 아니에요. 정가로 올려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사실 급했지만 손해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딸 나영이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놨어요. 집 판 돈의 절반을 넣어줄 거였거든요. 법무사한테도 다시 갔어요. 선생님, 집을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절반은 딸한테 증여하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어머님 뜻대로 하시는 게 맞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미정이가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진행해야 했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5억 7천의 계약이 성사됐거든요. 미정이가 알아본 것보다 5천만 원이나 높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난 후 저는 나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어. 네, 집을 팔다니요? 나영이가 깜짝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집을 팔았다고. 그리고 반은 너 주려고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더니 나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너무해요. 엄마, 그런 것 때문에 집까지 팔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미정이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서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미리 줄 수 있어서 좋아. 나영이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 거야. 월세로 구할 거야. 혼자 살기에는 그게 더 편해. 실제로 저는 근처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이미 계약해놨거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미정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집이 팔린 지 일주일 후 미정이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부동산에서 매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 그거 팔았어. 네? 어머, 뭐라고요? 미정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톤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였거든요. 집 팔았다고. 어머님, 설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말도 없이. 내 집인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해? 전화 너머로 미정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복지주택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내 말대로 했어. 아니에요. 큰 뜻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예요. 집값 얼마에 나갔어요? 결국 돈 얘기부터 하네요. 5억 7천. 5억 7천. 자기들이 알아본 것보다 5천만 원이나 높으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30분 후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도 인사보다 돈부터 묻네요. 반은 나영이 줬어. 뭐라고요?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아들인데. 너는 그동안 받을 거 다 받았어. 지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와 지훈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미정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평소에 공손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본색이 드러났어요. 뭐가 말이 안 돼?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상해. 복지주택 보내려고 할 때는 언제 내 의견 들었어? 미정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하세요. 왜? 이 집은 원래 지훈 씨가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지훈이가 뭐? 물려받을 집인데. 누가 물려준다고 했어? 미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신경? 내 소파 촌스럽다 하고 내 옷 칙칙하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그래, 솔직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미정이를 똑바로 봤어요. 미정아, 네. 넌 늘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잖아.
미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동안 너 할 말 하도록 냅뒀잖니. 어머님, 내가 듣고만 있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았지? 미정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난 이제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어머님,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정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미정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말로 날 상처 줬지? 너는 뒤끝 없다고 자랑했지만 나한테는 큰 상처였어. 이제 내가 행동으로 답한 거야. 어머님, 저는 재산 정리 끝났어. 집도 팔았고 딸한테 반 줬고 나머지는 내가 가졌어. 미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복지주택은 안 가. 내가 구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거야. 작은 아파트 월세로 얻어서 살 거야. 보증금 적게 하고 나머지 돈은 예금으로 쓰니까 그 돈으로 충분해.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훈수 두지 마.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할 일도 다 한 거야. 미정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생각 끝났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지훈이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래도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엄마 등 떠밀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 우리 이제 보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 그날 밤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영이가 도와주러 왔더라고요. 엄마, 시원하셨죠? 그래, 답답했던 게 다 풀렸어. 작은 아파트였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제 소파를 촌스럽다 하지 않고 제 옷을 칙칙하다고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미정이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지만 상관없어요. 할 말 다 하게 해줬고 저도 할 일 다 했으니까요. 조용한 사람의 조용하지 않은 결단. 그건 정말 말보다 훨씬 강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